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펙트 프레젠테이션 시즌 1, 2를 집필한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퍼펙트 프레젠테이션은 2012년에 대한민국 최초로서의 총론서, 프레젠테이션 총론서로 퍼펙트 프레젠테이션 시즌 1이 발간이 되었었는데요. 약 5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퍼펙트 프레젠테이션 시즌 2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에 있었던 것과 비교를 했었을 때 조금 더 새로운 원리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 예시 뿐만 아니라 매직 템플릿 가이드라는 컨설팅 형식의 슬라이드를 모두가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툴을 수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군대를 전역할 즈음에 스피치가 굉장히 열풍이었어요. 뭐 오바마의 스피치라든가 아니면은 스티브 잡스가 나와가지고 하는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풍이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이 컴퓨터공학 전공이다 보니까 스피치도 물론 관심이 있었지만 스피치뿐만이 아닌 뒤에다가 스크린에다가 무언가를 띄워놓고 하는 프레젠테이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앞에 서서 발표를 하거나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던 저는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고 아마도 전체 인류 역사를 쭉 훑어봤었을 때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리더십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주제에 심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그 대학생 때는 특히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되게 심취하고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 평범한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리더십을 나타내는 척도 중에 프레젠테이션이 당시 굉장히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뜨거운 주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연구하면 리더가 갖춰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지인들과 친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하는 활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동아리 형태더라고요. 뭐 말하기 동아리, 스피치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은 좀 많이 있었는데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주제 자체를 가지고 다루는 동아리, 연구회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최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 동아리를 실제 활동하면서도 그 논쟁이 많이 일어났던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프레젠테이션 연구회라면서 왜 이름에는 프레젠테이션이 없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이란 말을 여기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했었고, 그 이후로 할 때 마케팅 원론에 나오는 한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어떤 철도 회사 CEO가 있었어요. 어떤 철도 회사 CEO가 있었는데 이 CEO가 굉장히 철도 회사 관련해 가지고 크게 사업을 성공시켜서 글로벌리 굉장히 큰 기업에 있습니다. 글로벌리 굉장히 큰 기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수명에 다해서 유명을 달리할 때쯤 유언으로 자기의 그 후계자들에게 너희들은 오로지 철도에만 집중하도록 해라 라는 말을 하고 이제 숨을 거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당시만 해도 철도로 운송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차도 생기고 비행기 같은 다른 운송수단이 생기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호령을 하던 그 기업이 쪼그라드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즉 저는 리더십의 하나의 척도가 당시에는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면 리더가 하나의 덕목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맞는 주제가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 동아리, 이 연구회를 설립을 할 때는 그게 딱 맞는 키워드였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맞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저희가 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그 한계에 갇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됐을 때 리더십을 나타내는 또 다른 척도가 있는 확실한 무언가가 있다면 저는 그 연구의 활동 자체가 바뀌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이름을 넣지 않은 이유는 리더십이 추구하는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경제적 인물, 경영자적 인물 중에 CEO의 이제 옛날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잭 웰치가 했던 말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현재 이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다면 범위를 확장시키고 다른 곳과 경쟁했을 때도 더 넓혀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계속 1등인가를 한번 따져보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 학교에서는 연구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어느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 축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을 제가 생각을 한 건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한 활동이 정말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되는 걸까? 라는 게 궁금해서 일단은 처음에는 프레젠테이션 컴퍼니를 만들기 전에 제가 이제 강의 커리큘럼을 짜서 강의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 5만원 정도 1인당 5만원 정도를 받고 수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 그냥 수업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업을 듣고 만족도가 높았던 거죠. 아, 그러면 이 개개인별로는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론이면 기업을 대상으로 해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 컨설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프레젠테이션 컨설팅이었는데요. 주로 하는 활동은 어떤 거냐면 회사에 갔는데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이 이야기를 스토리라인을 제대로 못 잡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청각 자료를 가져오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파워포인트를 그분들의 스토리텔링, 스토리라인에 맞게끔 만들어 납품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게 그 프레젠테이션 컴퍼니가 주로 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뭐 유명한 대기업 또는 정부기관 이런 쪽하고 일을 제법 많이 진행을 했고, 물론 중소기업하고도 일을 많이 진행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 일을 브랜딩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뭐 서울대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아직도 되게 유명한 그 취업 커뮤니티죠. 스펙업 이런 곳이라든가 그런 곳을 대상으로 뭐 100명, 200명 넘는 사람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지식이란 건 이런 거고 최신 트렌드라는 건 이런 걸 하는 강의 활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정도가 큰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저 혼자는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고 같이 일을 해주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딜 나가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세일즈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데는 굉장히 특장점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친구는 그 세일즈보다는 정말 디자인 역량이 엄청나게 뛰어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 혼자 가도 일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일의 퀄리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친구가 없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었는데, 이 분께서 처음에는 이제 휴학을 하고 좀 같이 도와주다가 아직 학업이 너무 많이 남은 상황이었죠. 1년 반 정도가 아직 학교를 더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휴학을 하고 일을 하도록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러면 나 혼자 이걸 다 꾸려나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아웃풋 퀄리티가 그 친구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내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를 가서 무엇을 배우면 역량이 발전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군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컨설팅사가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때 같이 일을 하던 친구들에게도 지금은 우리의 활동을 잠깐 멈춰놓지만 언제든지 뜻이 맞으면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이 성장해서 만나서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그 프레젠테이션 컴퍼니에 대한 활동을 잠시 중단했고요. 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전히 그때 그 친구들이 꾸준히 각계에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저희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일을 할 때 이 역량이 다시 도입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사로 그렇게 들어간 이유는 조금 더 많은 걸 빨리 배워서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그 컨설팅사로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책을 보시면 아마 아실 테지만 제 책에서 슬라이드 형식을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젠 형식의 슬라이드고 두 번째는 컨설팅 형식의 슬라이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게 젠 형식의 슬라이드를 잘 만드는 분들은 컨설팅 형식의 슬라이드에 취약하시고요, 컨설팅 형식의 슬라이드를 잘 만드시는 분은 오히려 젠 형식의 슬라이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양쪽을 모두 다 다루어 주고 있는 책이 없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컨설팅사에 들어갔을 때는 컨설팅 형식의 슬라이드가 어떤 건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젠 형식으로 무언가 슬라이드를 계속 만들어서 들고 가면 이제 직장 상사하고 리뷰를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혼나는 거죠. 많이 챌린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왜 이 방법이 맞는 건데 왜 저렇게 만들려고 하지? 처음에는 저도 되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났는데, 저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나도 내가 주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뭐가 맞는 걸까? 어느 부분엔 어떤 게 맞는 걸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쓰이는 분야에 따라서 이 형식을 차용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고 이 형식을 차용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겠구나 라는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 너무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하나의 책으로 엮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슬라이드 제작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지식이 달아나기 전에 얼른 빨리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거의 주말 밤낮 없이 계속 써서 책을 첫 번째 책을 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이건 자랑이죠. 이게 저도 사실 놀라운 게 학교 교재로 선택이 된다는 건 사실 굉장한 영광인 동시에 엄청난 마케팅과 로비가 들어가야 되는 활동이에요. 교수님들한테 직접 막 어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정말 단언컨대 단 한 차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먼저 연락이 와서 이 책을 교재로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해 주신 대학교가 실질적으로 선정된 곳이 4곳이고 검토까지 된 곳 합치면 10곳 정도가 넘는 건데요. 또 이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4곳이 예를 들면 다 경영학과라든가 뭐 이렇게 선정이 된 거면은 경영학 쪽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니까 발표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경영학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각 디자인 학과도 있었고요, IT 학과라는 것도 있었고, 나머지 한 군데는 그 전교생이 다 들었어요. 전교생이 다 듣는 교양 수업, 그 김포대학교에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1년에 1,500명 정도 신입생이 들어오는데 그 신입생 1,500명이 전부 다 제 책으로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너무 다양한 전공의 다양한 분들이 이걸 본다는 건 결국에 이 책에서 건들고 있는 분야가 많다는 거죠. 즉 시중에 제 책이 아닌 다른 책들을 보면 전반적인 분야를 안 건드리고 주로 파워포인트에만 집중을 하거나 말하는 법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총론을 다루는 책이 지금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총론을 다루면서도 이거를 학문화시켜서 진짜 법칙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교재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선정이 된 것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혹시나 발표나 이런 쪽 관련해서 학교에서 뭐 대학에서 이제 교재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교재를 좀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 같지만 원론과 본질은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스피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활동이거든요. 발표에 기반을 두고 있는 활동에 슬라이드가 끼어든 게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뭔가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지만 최일선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슬라이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르게 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잘 바뀌지는 않는데, 그러면 저는 사실 예시 같은 게 조금 옛날 것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낡아지겠죠? 그럼 낡아지는 것들이 빼고는 본질은 크게 바뀔 게 없어서
첫 번째 책을 낸 이후에 이걸 리뉴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리뉴얼을 하는데 5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물론 5년 중에 앞에 한 4년 정도는 뭐 본질이 바뀌지 않는데 예시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강의나 아니면 다른 SNS에서 소개를 해드리면 충분히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의 그 부제가 시즌 1은 그 경영 컨설턴트의 프레젠테이션 기법이었는데, 이 책 이제 시즌 2의 부제는 퍼펙트의 매직을 담다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매직이 사실 그 매직 템플릿 가이드라는 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바뀐 비결이거든요. 즉 사람들한테 처음에 컨설팅 형식의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하면 정말 많이 혼나면서 체득을 해야 합니다. 누가 학문화를 시켜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세요가 없고, 왜 이게 잘못되었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그거에 대한 챌린지를 계속 받아가면서 본인이 감각적으로 익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자전거 그냥 주고 야 자전거 타봐 라고 했을 때 누가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혼자서 계속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다 보니 조금 모듈화, 조금 구조화를 시키면 조금 더 빠르게 이걸 습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냥 글에서 이런 컨설팅 형식의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과정을 학문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1년 넘게 연구를 해서 만든 게 매직 템플릿 가이드고, 그 매직 템플릿 가이드를 활용을 하면 컨설팅 형식의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연습을 통해서 빠르게 그 형식을 익히실 수가 있겠다라는 최종 결론에 이르러서, 아 그렇다면 이건 역시 많은 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야겠구나, 그렇다면 책을 새로 써야겠다 라고 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 외의 다른 법칙들, 그 외에 뭐 폰트 설정법 같은 것에 대한 고도화, 이런 거에다가 이제 당시 낼 때의 또 최신 트렌드를 담은 이런 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즌 1은 대학에서 선택을 많이 해주셨고, 시즌 2는 기업에서 선택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제일기획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업무, 뭐 페이퍼워크라고 따지면 굉장히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스트럭처 잡혀 있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고 이게 문서로서 존재해야 되는 이런 기업이 되게 첫 번째라고 본다면,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정말 앞에 나가서 하는 되게 라이브 프레젠테이션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쪽인데, 제일기획은 그래서 젠 형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지만 컨설팅 형식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주는 사람이나 내부적으로 쌓여있는 날리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젠 형식의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날리지가 축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잘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 잘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책이 그 양쪽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해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삼성전자 분들하고 그 제가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가서 한번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젠 형식이라고 하면 막 그림 띄워놓고 막 이런 거라서 일반 실무진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거 할 일이 있겠어? 저런 거는 그냥 우리 사장님이 새로 휴대폰 출시할 때나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나중에 임원 되시고 사장님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셔야 되는데 그때 직원들한테 시켰을 때 직원들도 이 교육이 안 돼 있을 거라서 이미지 한 장 마음에 드는 거 찾는데도 허둥지둥 되게 될 거다. 그 허둥지둥 되는 시간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해안이 있으면 훨씬 더 단축시키고 제대로 된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걸 당장 사용하실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해서 아 이건 내가 지금 배울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빛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책을 선정해 주신 게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이점이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책은 총론서입니다. 총론서라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고 슬라이드 디자인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서
실제로 발표를 해서 마지막에 질문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담고 있는 책이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별로 없는 가운데 그런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두 번째 차이점이 되는데요.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콘텐츠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즉 무엇에 대해서 이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왜 좋은지 원리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어떤 책에 담겨있는 지식 또는 어떤 콘텐츠에 담겨있는 지식이 있을 때 이게 좋다, 좋으니까 해봐라 라고만 말을 계속 그렇게 써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취향대로 취사 선택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원리에서 이렇게 되어서 가능해지는 거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사람이 이 논리 흐름에서 동의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동의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려고 각인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즉 여기에 있는 책에 되게 다양한 법칙과 원리와 원칙이 다 담겨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원리를 설명해주고 왜 이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걸 보신 분들이 이런 원리로 이게 작동을 하는 거구나, 맞는 것 같아 라고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이거를 활용을 해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야 무조건 좋아해봐, 무조건 좋아해봐, 왜 좋아? 모르겠고 좋으니까 해봐, 이렇게만 하면 왜 좋다는 거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중에 있는 특히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많은 책들이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점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퍼펙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보시고 나면 다른 책들을 보실 때도 이건 진짜 좋은 거, 이거는 아닌 것 같아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앞으로 제 책이 아닌 다른 책을 보시더라도 좋은 부분은 섭취를 하고 아닌 부분은 얼른 버릴 수가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와 원칙과 그게 이어져 나가는 과정을 설명한 게 다른 책하고 가장 차별화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1대 다의 환경에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환경인데요. 너무 다양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집어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을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이 컨택 부분인데요. 아이 컨택을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무서워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는 게, 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내가 무섭지만 저 사람들도 내가 쳐다보는 게 무섭거든요. 오히려 발표자는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그곳에는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서우면 한 사람만 딱 그냥 정해서 3초 이상 계속 지켜보면 그 사람이 대부분 눈을 돌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컨택을 무서워하지 말고 상대도 나를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나가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어제 늦게 준비를 해서 피곤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그런 말을 들으려고 발표장에 사람도 오는 거 아니에요. 아웃풋이 제대로 된 아웃풋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게 실수인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먼저 이실직고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제가 어제 어째서 준비를 많이 못해서, 말 안 하면 몰라요. 청중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여러분의 발표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말을 함으로써 쟤 저거 덜 준비했네 라는 느낌을 주면 이게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말, 사과를 정말 해야 하는 순간, 예를 들면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라든가 갑자기 밖에서 불이 났다든가 이런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내 발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미안해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용을 모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용을 모두 외우려고 하면 그 내용에서 요만큼만 어긋나더라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 다음 내용이 뭐였지? 이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할 때 키워드를 중심으로 찍어 놓고 그 키워드만 쭉 연습을 해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키워드를 보면 이런 말을 해야지라는 걸 연습을 하면, 이런 말을 해야지 하는 부분은 말이 조금씩은 변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외워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조금만 내가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불안감이 확 엄습을 해옵니다. 따라서 전부 다 외우려고 하지 말아라. 키워드 중심으로 이 키워드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하면 된다 정도까지만 익히고 들어가면 충분하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연말에 그 삼성 멀티캠퍼스라는 곳과 그 프레젠테이션 온라인 과정을 하나 런칭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책만으로 좀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온라인 강의를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 파워포인트와 관련된 책을 지금 하나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 역시 단순히 파워포인트의 기능을 소개해주는 것에도 그치는 책은 아니고요. 책 제목의 가제가 이제 퍼펙트 슬라이드 클리닉이라는 책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 슬라이드를 퍼펙트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는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파워포인트로 고치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는 이런 책을 지금 집필 중에 있고, 아마 계획상으로는 내년 초쯤에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만약에 책 또는 강의와 관련해서 요청이 있으면 여건이 잘 맞는 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은 계속 있습니다.